할머니 망했습니다. 나도 북한 사람입니다. 브로커인 줄 알았던 할머니가 던진 이 한마디에 제 15년 지옥행이 시작됐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자유를 찾으려 했던 22살 박선희.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인신매매범의 소나기였습니다. 3만 위안에 팔려간 중국 시골 마을. 쇠사슬에 묶여 3년을 감금당하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거요. 그 남자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헛간에서 낫을 휘두르며 탈출을 준비했고 마침내 아이를 낳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동네 신고로 북송. 다시 북한 땅을 밟았을 때 그녀 앞에 펼쳐진 건 보이부 똥간이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 20명이 갇혀 살며 화장실 갈 때마다 소변입니까? 대변입니까?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여름엔 구더기와 함께 잤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죽어도 모릅니다를 외치며 내장이 터질 때까지 맞은 한 여인의 참혹한 최후를.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 이야기가 그녀에게 살아갈 희망을 줬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된 박선희. 원룸만 한 공간에 150명이 갇혀 지내며 10명 중 3명만 살아나오는 그곳에서 그녀가 살아남은 방법은 단 하나. 바로 혓바닥이었습니다. 썩은 노래 한 곡 불러봐라. 감방장의 요구에 그녀는 남한 드라마 대장금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총을 든 교도관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유포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계속해보세요. 교도관이 던진 그 한마디에 그녀는 살았습니다. 지옥에서도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5년의 교도소 생활을 버티고 나온 그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탈북을. 이번엔 중국에 두고 온 12살 딸을 찾기 위해. 하지만 3년간 팔려갔던 그 집은 비어 있었고 아이는 친척에게 보내졌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다롄에서 한 아이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5년간의 지옥을 견디고 할머니와 재회한 박선희. 그녀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에 두고 온 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15년 전 기차에서 함께 뛰어내렸던 그 할머니와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아리 눈물만큼 작은 성이지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39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자유를 찾아 북한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건 자유가 아니라 7년 동안 이어진 지옥이었습니다. 인신매매, 배신, 그리고 다시 북송. 저는 2번 탈북하고 3번 북송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끈질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탈북을 할 때 길림성 연길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받는 첫 번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 브로커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는데 연길은 탈북민들을 가장 많이 잡아서 북송시키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은 확연히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르고 심지어 냄새까지 다릅니다. 처음 봐도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길 거리를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잡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빨리 연기를 벗어나야만 북송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도 모르고 돈도 없는 저에게는 중간 브로커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는 조선족 브로커 말입니다. 브로커의 역할은 연길에서 심양까지 저를 안전하게 넘겨주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습니다. 탈북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탈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를 데리러 올 중간 브로커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만에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하얗지만 건강해 보이고 눈빛이 샛별처럼 반짝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내 운명을 맡기면 되겠구나. 연길의 브로커가 할머니에게 중국 돈을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반드시 택시를 타고 심양으로 가세요. 할머니는 한국어가 되었기에 저와 대화하며 정말로 택시를 탔습니다. 아, 택시 타고 심양 가는구나. 그런데 택시는 심양이 아닌 연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면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벌기 위해 기차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차에 오르기 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얼굴만 봐도 북한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야바벙어리 흉내를 내세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척하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탁 열리며 경찰복을 입은 중국 공안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어로 차표를 내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못 듣는 척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했습니다. 공안은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신분증과 차표를 내밀며 중국어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공안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냄새로요. 일어나세요. 공안은 할머니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는 중에 할머니가 갑자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야, 망했습니다. 나도 북한 사람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선족도 아니었습니다. 탈북민 브로커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 역시 탈북자였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한국으로 먼저 갔고 자신도 곧 한국으로 갈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좀 더 벌어보려다가 저와 함께 잡혀서 북송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재수 없어. 왜 이런 할머니를 만났나. 경찰들이 앉아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범죄자들을 가둬두는 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그 칸의 열쇠를 가진 경찰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칸에서 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온 경찰은 저녁을 먹어야 한다며 식당 칸으로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밥 먹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할머니와 저는 세워져 있고 경찰은 2미터 앞에 상을 펴놓고 밥을 먹으며 저희를 감시했습니다. 코앞이었기에 도망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차가 어느 역에 멈춰 섰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잡힌 거. 가다가 잡히면 어때? 에이 모르겠다. 경찰이 반찬을 집는 순간 눈을 잠깐 저희에게서 뗀 그 0.5초. 저는 번개처럼 뛰었습니다. 지금 저는 달리기를 하면 50명 중 50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생존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나왔습니다. 뛰면서 북한식 노란색 점퍼를 벗어던졌습니다. 아내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파울라, 도망쳤다.
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기차는 떠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고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개찰구 쪽으로 뛰어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배가 제 머리를 딱 쳤습니다. 올려다보니 또 경찰이었습니다. 차표를 내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차표는 이미 기차 안에서 압수당했습니다. 게다가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뒤를 가리키며 저기요, 저기 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경찰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재빨리 아래로 빠져나왔습니다. 또 탈출했습니다. 뒤에서 또 경찰이 쫓아올 것 같아 정신없이 뛰어가 택시 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는 중국어 단어가 딱 2가지 있었습니다. 야바벙어리. 택시 기사가 알아들었습니다. 오케이, 대화 좀 빌려주세요. 핸드폰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전화를 빌려준 것입니다. 핸드폰에는 전화번호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번호였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지금 경찰에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경찰이 번호를 추적해서 저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와 말이 통할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한 통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세요? 할머니 장춘입니다. 나 지금 거기 있어요. 순간 무서웠습니다. 경찰이 시키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머리 하얀 할머니가 밤에 눈빛을 반짝반짝 빛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탈출하셨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에이 모르겠다.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때문에 용기를 얻어 기차에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당신의 그 용기에 내가 용기를 얻어서 오늘 당신 덕분에 내가 북송 안 됐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1달 후에 한국에 갈 건데 당신을 데리고 갈 겁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갔다가 당신을 꼭 데리러 올 겁니다. 당신은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절대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뭔가 예언하는 것 같은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 다른 사람 손에 팔려 인신매매로 시골에 팔려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뚱뚱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남편이요. 박 씨한테 3만 위안 주고 샀어요. 이제 당신은 내 거요. 그 말이 귀 속으로 파고 들어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팔렸다고. 인간을 물건처럼. 아니에요. 놓아주세요.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남자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요. 여긴 산골이요.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도망가려고 하면 잡아올 거요. 순순히 따르는 게 당신 몸 편할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쇠사슬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강을 건넜는데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지만 한참 후에 스스로를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95일, 26,280시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지옥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처음 1년은 생존이었습니다. 남자의 폭력에 견디고 굶주림에 버티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는 것. 하지만 2년 차부터는 달랐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탈출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남자는 1년이 지나자 조금씩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순종하는 척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의 쇠사슬을 풀어주었고 마당까지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잖소. 중국말도 못하고.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지만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마당에는 농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낫, 도끼, 괭이. 저는 낮 동안 남자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헛간에 숨어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낫을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휘둘렀습니다. 벽에 지프로 만든 인형을 걸어놓고 급소를 표시했습니다. 목, 심장, 옆구리, 무릎. 인간의 약점들. 북한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때 배웠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이 이제는 생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3년간 굶주림과 학대로 야위었던 몸이 조금씩 근육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이미 길들여진 가축쯤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팔려간 집에서 할머니 전화번호로 연락했고 할머니는 며칠 후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국제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야, 한국으로 오세요. 가고 싶었지만 저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합니다. 아기를 낳고 꼭 한국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동네 신고로 북송되었고 할머니와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북한 땅을 밟았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것은 보이부였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보이부 앞에만 가면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운 곳입니다. 저는 탈북 후 중국에서 3년을 있다 북송되어 사상 검증을 받기 위해 보이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이부를 일명 보이부 똥간이라고 부릅니다. 34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10명에서 20명이 함께 앉고 자야 합니다. 뒤편에는 구멍이 뚫린 화장실이 있고 볼일을 보면 방망이로 구멍을 막습니다. 한 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 여름에는 구더기가 스멀스멀 기어나와 함께 자야 했습니다. 더 치욕스러운 건 화장실을 갈 때마다 담당 간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32번 소변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변 볼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소변인지 대변인지 말해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어떤 악독한 간수는 대변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시간에는 소변만 가능하다. 이 시간 동안 근무하는 동안 누군가 대변을 보면 냄새 때문에 괴롭다는 이유였습니다. 환풍기도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간수들의 시간표를 외워서 악독한 선생님 전후로만 대변을 받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도 사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1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어느 날 잘생긴 젊은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리를 펴게 해줬습니다. 무릎을 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심지어 옥수수 가루 10kg을 메고 들어와 감방 4곳에 나눠주며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옥수수 가루는 황금가루라 불릴 만큼 귀한 것입니다. 노동자 한 달 월급으로 500g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감방의 모든 여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으로 뭔가 딱딱한 게 들어왔습니다. 죽기 전에 자갈을 물린다더니 이제 나도 끝이구나. 보위부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밤에 사람을 데려가 처형합니다. 그런데 입을 벌리자 너무 달콤한 겁니다. 사탕이었습니다. 누가 제 입에 사탕을 넣어준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감방에 저보다 조금 더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말랐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자가 제 입에 사탕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잘생긴 간수와 이 여자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옆에 누워있다 보니 두 사람의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사랑이었습니다. 좁은 감방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간수는 자기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휘파람을 휙휙 불며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게요. 그리고는 모든 감방 사람들의 무릎을 펴게 해주고 그 여자에게는 가루비누를 주었습니다. 가루비누는 향이 납니다. 똥냄새가 진동하는 우리와 달리 그 여자에게서는 비누 향이 났습니다.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 중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도 그렇게 사랑은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독하기로 소문난 그 간수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나쁜 새끼들아. 그는 그 예쁜 여자를 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개처럼 냄새를 맡더니 그 여자의 몸에서 비누 향을 맡은 것입니다. 이 새끼 감방 수색하라. 감방 수색이 들어갔고 가루비누가 나왔습니다. 한 명씩 세워놓고 내 거냐? 라고 물었지만 모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아먹은 사탕과 떡 무릎을 펴게 해준 그 간수를 배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부터 펌프를 시킨다. 펌프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벽을 짚고 일어날 정도로 계속하게 했습니다. 주인을 찾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제 겁니다. 간수가 말했습니다. 나와. 감방 문을 열고 그 여자를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누가 갖다 줬니?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태어나서 절대 봐서도 안 되며 볼 수도 없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보위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탈북하다 잡힌 가족과 함께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 악독한 간수는 그 여자를 끌고 다니며 각 감방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있는 앞에서 폭행했습니다. 온 감방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내장이 파열됐습니다. 갖다 준 사람만 말하면 살려준다.
그래도 그 여자는 끝까지 모른다며 그 남자를 지켰습니다. 간수가 들어오는 시간 10분을 남겨놓고 다시 감방 문을 열어 그 여자를 던져 넣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를 벽에 기대어 앉혔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제 바지에는 오줌이 지려 있었습니다.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그 잘생긴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휘파람을 휙휙 불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엉엉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수는 벽에 피가 튀겨져 있는 걸 보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감방 앞까지 왔는데 그 여자가 없었습니다. 조사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닥에는 내장이 파열된 여자를 질질 끌고 간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간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감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하세요. 옆에서 우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간수는 그 여자를 벌떡 끌어안고 밖으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그때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이 지옥에서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북한 보위부에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 울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우리의 형기를 줄여주는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북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울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가는 희망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 수 있다. 그때 가장 큰 힘을 받아서 그 이후의 지옥행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사상 검증을 받고 정치범 교도소로 가게 됐습니다. 북한 교도소 하면 상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절대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교도소가 무섭다는 건 알았지만 입소하는 첫날 몸으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교도소 정문에는 검은색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가는 자 멸의 길이다. 한 글씨 한 글씨의 크기가 제 몸보다 더 컸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는 것은 시체 15구를 실은 우마차였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체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방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원룸만 한 크기에 100명에서 150명이 2층으로 지그재그로 과자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생필품은 하나도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옷을 찢어서 휴지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빈대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뜯는 그 빈대가 수백억 마리나 있었습니다. 한 개 방에 말입니다. 누워서 잠을 자면 발부터 온몸으로 빈대가 타고 올라와서 손톱만큼도 정상적인 피부가 없을 정도로 물렸습니다. 단 하루만 빈대 없는 곳에서 자고 싶다. 그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여성들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나무를 찍다가 뱀을 발견하면 잡아먹었습니다. 사람의 똥을 먹고 자란 쥐도 잡아먹으며 버텼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옥 중에 가장 잔혹한 그곳에서 정말 무서운 존재는 바로 감방장이었습니다. 원룸 같은 곳에 150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
감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감방장의 비위를 거스르면 살아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부 세계, 중국을 경험하고 온 탈북자였습니다. 폐쇄된 북한 땅, 인터넷 하나 안 되는 땅에서 바깥 중국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감방장들은 항상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썩은 노래 한 곡 좀 불러봐라. 썩은 노래가 뭐냐고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썩고 병든 남조선 사회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교과서에 남한을 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썩은 노래를 불러봐라는 대한민국 노래를 불러봐라. 세련되고 허스키한 걸 불러봐라는 암호였습니다. 노래를 안 부르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썩은 목소리로 정말 열심히 불렀습니다. 감방장들이 좋아했습니다. 야, 근데 남조선에도 총살합니까? 워낙 북한에 대해 좋아해서 저희도 남한에 못 가봐서 몰라서 대충 말로 때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다. 혓바닥으로 이 무시무시한 지옥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방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MBC 드라마 대장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방장이 물었습니다. 대장금 혹시 봤습니까? 대장금을 모르십니까? 그럼 제가 재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장금 이야기를 열심히 풀어냈습니다. 장금이가 수락한 최고 상궁이 됐는데요. 조선 최고의 임금님 입맛을 사로잡으려고 기상천외한 반찬을 만들어서 쫙 펼쳐놨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로 저는 목소리를 바꿔 연기했습니다. 소녀 장금 홍시 올립니다. 감방 안의 모든 죄수들이 확 제게로 모여들어 야!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여기서 총으로 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교도관이 던진 말은 계속해보세요. 네. 대장금 이야기 계속해보세요. 그 무서운 교도관도 대장금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목숨을 건지고 더 열심히 대장금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지옥에서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교도소에서 이빨이 강성대국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혓바닥으로 살아남는 여자. 10명 중 3명만 살아나온다는 교도소에서 5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이 끝날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탈북하겠다고.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고. 할머니를 찾아가겠다고. 5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선희가 아니었습니다. 7년간의 중국 생활, 3년간의 인신매매, 보위부와 교도소 5년. 총 15년이 흘렀습니다. 제 아이는 이제 1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낳고 떠나온 아이. 그 아이를 중국에 두고 온 것이 제 평생 가장 큰 죄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저는 다시 두만강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자유를 찾아 건넜던 그 강. 이번에는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 강물은 여전히 차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어 머리 위로 묶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15년 전보다 덜 무서웠습니다. 이미 지옥을 다 겪었으니까요. 강물에 몸을 담그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팔다리를 저어 반대편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탈북에 성공한 것입니다. 젖은 옷을 입고 일어섰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15년 전 아이를 낳고 팔려갔던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찾아갔습니다. 산골 마을.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팔려갔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기, 이 집에 살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15년 전보다 훨씬 유창해진 중국어였습니다.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요? 저. 예전에 여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혹시 그때 그 조선 여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남자 3년 전에 죽었어요. 술 먹고 사고 났어요. 그럼 아이는요? 여자아이 있었는데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친척 집으로 보냈다고 들었어요. 어디론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이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다롄 쪽이라고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다롄.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한 아이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롄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며칠을 걸렸습니다. 다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막막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조선족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사정을 말했습니다.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12살쯤 된 여자아이인데요. 목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낳고 간 아이들, 중국 호적도 없이 자라는 아이들. 그래도 제 아이를 찾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선족 학교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친척이 데려갔다면 학교는 보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롄의 조선족 학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6번째 학교였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박민정이라는 학생 있습니까? 제가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없는데요. 또 실패였습니다. 나오는데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얼굴이 제 어릴 적 얼굴과 닮았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코. 제 아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리수진이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친척이 이름을 바꿨나 봅니다. 몇 살이니? 12살이요. 나이가 맞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없어요. 지금은 누구랑 사니? 고모네요. 고모 집에서 살아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혹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내 엄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버린 엄마가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고모. 여자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 길을 물어보려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수진아. 아이가 끌려가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 순수하고 맑은 눈빛.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학교 가는 모습, 친구들과 노는 모습, 고모와 함께 집에 가는 모습.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옷도 낡았고 점심도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15년 동안 없었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의 삶이 흔들릴 것입니다. 중국에서 호적도 없이 사는 아이에게 탈북민 엄마는 위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족 교회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중국에서 몇 달 동안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매달 조금씩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장학금이라고 하시면서요. 목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딸입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직접 만나지 않으십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또 떠나야 합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한국으로 갑니다. 15년 전 약속을 지키러요. 그렇게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국행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베트남 거쳐서 갈 겁니다. 3개월 걸립니다. 돈은 500만 원입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단 가고 한국 가서 갚겠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선불입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가서 갚으세요. 감사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트남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5명의 탈북 여성들과 함께였습니다. 모두 긴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경을 넘고 정글을 지나고 강을 건넜습니다.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탈북민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세요. 박선희, 1987년생. 함경북도 무산 출생.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쓰는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탈북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탈북 7년간의 중국 생활, 인신매매, 북송, 보위부, 교도소, 그리고 두 번째 탈북.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15년이요? 네. 15년 만입니다. 가족은요? 할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15년 전 함께 탈북하려 했던 할머니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옥순입니다. 당시 6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은 80대일 겁니다.
직원이 메모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밟는 대한민국 땅. 아니, 평생 처음 밟는 남한 땅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마중 나왔습니다. 젊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선혜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천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 북한 보위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한국 문화, 취업 준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이 끝나갈 무렵 담당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박선혜 씨, 찾으시던 분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머니요? 네. 김옥순 씨 맞습니다. 15년 전 함께 탈북하려 하셨다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 강서구에 계십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보다 더 늙었지만 분명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박선희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살았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살았습니다. 어디 있니? 하나원입니다. 곧 나갑니다. 오너라. 할머니 집으로 오너라. 일주일 후, 저는 할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15년 전보다 훨씬 더 늙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선희야.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1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야 뭐. 여기 와서 청소 일하고, 식당 일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기초연금 받으며 살지. 아드님은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죽었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죄송합니다. 괜찮다. 그래도 한국 와서 10년 함께 살았으니까. 고마운 일이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15년 동안 뭐 했니?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3년간의 감금, 북송, 보위부, 교도소, 그리고 아이 이야기까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아니에요. 살아서 다행입니다. 아이는 어쩔 거니? 그냥 멀리서 지켜볼 겁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됐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15년 만에 푹신한 이불에서 잤습니다. 빈대도 없고 구더기도 없고 쇠사슬도 없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길 기차 할머니와의 탈출, 인신매매, 남자의 폭력, 북송, 보위부의 사랑 이야기, 교도소의 대장금, 그리고 아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밥을 먹으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니?
모르겠어요. 아직 계획 없어요. 일은 해야지. 여기서 살려면. 네. 뭐라도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탈북민 모임이 있다. 거기 가볼래? 교회요? 응. 다들 너처럼 힘들게 온 사람들이야.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임이지. 가보겠습니다. 그 주 일요일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하실에 탈북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2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얘가 15년 만에 온 선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7년 걸렸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3번 북송됐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있잖아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살아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고, 애도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 시작.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니? 좋았어요. 다음 주도 갈 거지? 네. 그날 밤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찍은 아이 사진. 학교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아이. 민정아. 아니, 수진이. 잘 자라라. 엄마는 여기서 너를 응원할게.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15년간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한글과 나만의 한글은 조금 달랐습니다. 외래어, 신조어, 표현들.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에서 조리 보조로 올라갔습니다.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할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중국 교회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보낼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남한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지하철도 타고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갔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15년 전 중국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물론 가끔 차별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네. 힘들었겠네요. 대부분은 동정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동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모임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 밝은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언니, 저 기억하세요? 누구죠? 선양 안과에서 구해주신. 아, 미안해요. 다른 사람인가 봐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구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탈북민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닮으셔서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구해준 언니를 찾고 있거든요. 15년 전에요.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언젠가는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
누군가를 구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구했습니다. 15년 전 기차에서 함께 뛰어내린 그 용기.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할머니, 왜? 고맙습니다. 갑자기 왜? 15년 전에 저랑 함께 뛰어내려 주셔서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뭘? 나도 살려고 뛰어내린 건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살았잖니. 그걸로 됐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식당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제 요리를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북한 음식이에요? 아니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교회 빚도 다 갚았습니다. 아이에게 보낼 돈도 매달 모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중국 달엔으로 보냈습니다. 잘 전달됐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갔대요. 정말요? 네. 공부도 잘한대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두만강처럼. 하지만 이 강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자유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선이야, 저녁 뭐 먹을래?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일찍 와라.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5년간의 여정. 지옥 같았던 시간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마트에 들러 된장과 두부를 샀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왔습니다. 그래. 손 씻고 와라. 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를 넣고 파를 썰고 고추를 넣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냄새 좋다. 곧 됩니다. 우리 선이가 요리 잘하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둘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밥을 먹으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괜찮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는요? 무릎은 어때요? 그냥 그래. 늙으면 다 아프지 뭐. 병원 가셔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선이야, 뉴스 본다. 네.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즘도 많이 넘어온대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그랬지.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이야.
네. 잘 살았다. 네. 우리 잘 살았어. 15년 전에 강 건넜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지. 하지만 잘 살았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할머니. 잘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2월 8일. 오늘은 평범한 날이었다. 일하고, 장 보고, 저녁 먹고. 하지만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날이다.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중 하나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